3년간 입주하는 양이 25,000세대입니다. 만 세대가 한 해 입주 안 하는 그죠 이 시기로 넘어가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절벽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매물도 줄고 입주 물량도 줄고 규제도 많아서 이런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아주 흡사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요거 이제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IAU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제일 큰 중개 플랫폼입니다. 우대빵 부동산, 수도권에 저희가 한 30개 정도 되고요. 벤처기업입니다. 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제 구별해서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상당 부분 이를테면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회주의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뭐 세금 올린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 같은 거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대 세율이 82.5%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90% 올린다고 해서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 8% 지금 12% 수준인데요. 그거를 10% 뭐 15% 올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더 조정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을 이제 선호하는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금은 많이 내셔야 될 거다. 특히나 이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이제 안 사면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유세는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내셔야 되거든요.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늘어날 거다. 거기 대비하시는 게 좋을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뭐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 정권을 집권했을 때 이 집값이 보통 어떤 모습을 보였었나요? 좀 특이하게 진보 정권이 이제 그 집권을 했을 때는 가격이 올랐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울은 이제 조금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금리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뭐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일단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진보 측에서 이제 집권을 하면 큰 정부는 이제 정부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동결 효과와 정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게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정가는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격에 올리거나 아니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뭐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다.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와 다르게 이제 누가 집권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에도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지만 5, 6월 달부터 가격이 오르고요. 거래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그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걸로 시장은 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부동산 관련 정책 1호가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뭐
한 3개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저희 우대빵 같은 경우도 그 최대 매출에 가깝게 기록을 했거든요. 거래가 그 말은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다는 엄청나게 거죠.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5천 건 가까이 서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거래량입니다. 근데 6월까지 이제 집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7, 8천 건은 이제 훌쩍 넘을 거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이미 뭐 2월입니까? 3월이죠. 3월에 네. 10,000건 넘었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 강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6월 달에도 거래는 늘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도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6월 달에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거래가 늘어날 거다. 지금 이제 거래가 10,000건씩 되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게 네. 그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고객분들을 상대해 보면 대부분이 그 실거주 수요예요. 이거 실수요도 아니고 네. 실거주 수요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갭으로 사두려고 하는 분은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막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네. 법인이 들어와서 또 집을 엄청 샀거든요. 네. 21년도에.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려놓고 거래를 늘려놨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실수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수요만으로 거의 10,000건 가까운 거래를 이렇게 계속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강세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뭐 본인은 이제 그 유세 기간 동안에 그냥 우클릭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난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본인 지지층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또 오르는 지역들이 대부분 강남 3구와 네.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마포, 성동, 동작, 광진 이런 쪽이 오를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제 그쪽이 가격이 괜찮게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오른다 그러면 아니 부자들만 좋은 세상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저는 강한 대책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세금을 더 올리기도 힘들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은 상당히 늘릴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그래서 마포, 성동이 지금 가격대가 강남 다음으로는 서울에서 높게 지금 네.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그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은 과천. 그리고 세종이 이제 갑자기 이제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지역들은 일단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리고 대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썼던 정책인데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을 안 해줬죠. 그래서 네. 고가주택에 대한 지금은 이제 한 20억 정도로 할 수 있겠죠.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정책들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만 지금 가격이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대출 규제는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지금 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은행장 자주 부르겠죠.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그냥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대출 정책들로 인해서 하반기는 조금 10월, 11월은 뭐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예. 5월 달에 예.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해 예, 주셨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또 실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갈아타기가 혹시 많으시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던가요? 예, 외곽은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되고요. 최근에 이제 상담 오신 분들도 그동안 안 팔리던 상계 주공이 팔렸다면서 오셨어요. 네. 예, 그리고 금천구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지점이 있는 쪽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예, 그래서 외곽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냥 전세 사시다가 그죠? 예, 매매로 넘어가시는 네. 이런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무주택자가 강남에 이렇게 사는 경우는 거의 어렵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 갈아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포, 성동도 요즘 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사는 분은 갑자기 무주택자가 이렇게 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갈아타기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은 그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외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나 이제 인천 쪽에서도 많이 매입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지방 분들이 사셨는데요. 최근엔 이 비중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오. 예, 그 물론 다수는 아닌데요. 네. 예,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포, 성동 이런 데는 여전히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좀 서두르시는 아.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에 집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해서 서울에 또 한 채 더 사두려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조정 대상 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가 8%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시려고 하는 수요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게 서울은 이제 뭐 대부분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수요들까지 지금은 다 합쳐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예. 앞으로 약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겠는데요. 서울의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 9월달에 강한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10월, 11월은 조용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12월도 또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급 절벽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6년부터 28년까지 서울에 이제 입주하는 양이 2만 5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초에 서울에 이제 입주를 많이 하면 한 10만 호씩 입주를 했는데요. 이게 네. 한 해에 입주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호, 4만 호씩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해에 입주하는 양이 아니고요. 3년간 입주하는 양이 2만 5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입주장이 그나마 남아 있고요. 이게 없어지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띄엄띄엄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만 세대가 한 해에 입주 안 하는 그죠. 이 시기로 넘어가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제가 건설산업연구원 들어간 게 95년도니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대학에도 있었고요. 이렇게 통계는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절벽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금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5월 29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2.5% 인하를 했는데요. 그렇죠. 또 하반기에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대출을 일으키시는 비율 자체가 예전에는 몇 억인데 지금은 뭐 5억씩 10억씩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셔서 네. 집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확실히 한 달에 내시는 그 원리금 이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없어지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수요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올해 한 2번 정도 더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고 이건 뭐 저희가 부동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기를 이제 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재정을 풀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정부에서 잘할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하겠다고 한 이야기니까요. 그거 공약 사항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킬 겁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풀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1%대는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뭐 이 부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2%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그 초에 대출을 일으켜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좀 그 소득 수준이 괜찮으신 분이 3% 초반대에 다 빌리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은행 가시면 괜찮은 분이 한 3% 후반대에 빌리실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한 1%포인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대출금리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0.5%포인트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계속 맡기는 정부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3% 한 중반대나 괜찮으면 이제 3% 초반대에 이제 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 이제 대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지 않을까. 정부에서 가상금리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3% 중반대에서는 이제는 대출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은 미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가상금리를 막 조정하는 거는 정부에서 계속 할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특별히 뭐 정책을 쓴다든지 법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장 불러가지고 새로 바뀐 이제 금감원장이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기준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죠. 은행에서는 뭐 그걸 계속 반영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있으면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네. 상황에서 그죠. 4%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대 마진이 3% 된다 그러면 은행만 정말 배불리는 상황이거든요. 또 욕 들어 먹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면 어차피 은행에서 그 대출 영업을 열심히 하는 때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 때 거의 다 한도가 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 뭐 열심히 영업을 안 하니까 굳이 뭐 떨어뜨릴 필요 없는데 내년 초 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해 보시는 게 맞겠죠. 예. 뭐 금리 인하도 예상되어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당선이 되었는데 예.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뭐 저는 규제가 나오고 뭐 안 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이재명 후보께서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본인 지지해 주는 분이 5, 6월 달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7월까지 오르겠죠. 뭐 여파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오르는데 뽑아줬더니만 부자만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좌측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책을 내놓고 안정화되고 오르고 대책 내놓고 안정화되고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 한 30번 나왔거든요. 대책이. 네. 뭐 저는 그게 필적할 수준으로 대책은 나올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입주 물량이라도 한 5만 채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1년에 만 채가 안 되고요. 제가 이제 26년, 27년, 28년 입주 물량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29년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냐? 더 떨어집니다. 입주 물량이 서울은. 예. 그래서 뭐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라는 건 산수거든요. 분양하면 4년 이제는 3년이 아니면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대책을 내놓을 거고요. 올해하고 내년은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단계를 이제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는 게 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6월 뭐 우리가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승인만 나면 7월 달에 대출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도 저는 많이 거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8, 9월 달은 사실은 또 비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당히 가격이 좋을 거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7, 8월 달 열심히 작업해서 그죠. 9월 달에 대책을 내놓겠죠. 대부분 이제 추석 전에 그 대책이 나옵니다.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찾아보시면 추석이나 설 전에 항상 대책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이잖아요. 네. 뭐 친척들 모이고 어른들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대책이 세게 나왔는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에 추석이 10월 달인 걸로 제가 아는데요. 네. 9월 달에 대책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 시장이 주춤하고 근데 12월 달부터 또 꿈틀거릴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어차피 영업 안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10월 11일 달을 조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12월 달부터 이제 송파구 이런 쪽으로 꿈틀꿈틀 할 거예요. 그러다가 1월부터 이제 대출 한도가 다시 세팅되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는 또 3% 중반대의 대출 금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가격이 또 초에는 규제의 영향이 길어봤자 3개월, 뭐 6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또 오를 거예요. 오르는데 또 내년에 이제 큰 이슈가 있습니다. 내년 5월달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된 게 만료가 네. 됩니다. 5월 9일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것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파실 분들은 제가 파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유예가 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 그걸 그냥 계속 배제시킬 거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 중과로 간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양도세 중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어디에 이제 적용되느냐? 투기관리지구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기관리지구가 얼마큼 넓어질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저는 또 집을 사는 분한테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6월 1일부터 이제 또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시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옛날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이제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그 전에 이제 금매 같은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6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제 매물은 사라진다. 근데 아주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는 이제 입주 물량, 신축의 매물은 줄어드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구축까지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이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일이나 20일 전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가장 많이 매물이 줄어든 데가 어디냐? 그럼 서울이에요. 한 5% 정도 지금 줄었어요. 네. 근데 전세하고 월세가 줄었냐? 아닙니다. 매매가 지금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매매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면서 매물도 줄고 입주 물량도 줄고 규제도 많아서 매물이 더 줄고 이런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아주 흡사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네. 요거 이제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강남구 평균 매매가가 40억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양극화인데요. 양극화는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심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 우리가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전국 이제 5분위 배율 같은 경우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이제 배수로 나타낸 건데요. 4.7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한 12.3인가 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인데, 오르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만 이제 오른 것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가 이제 44억인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30억 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40억이 넘었는데요. 이제 강남구, 서초구는 30억이 넘고요. 네. 지금 다시 20억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에 반포동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강남이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격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재건축이 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서초 재건축도 움직이지만 뭐 목동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최근에 좀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좀 규제 완화도 했고 그죠? 빨리 하자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것도 하고 뭐 신통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전 박원순 시장하고 다르게 속도가 이제 빨리 가면서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들도 가격이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양극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분위 배율이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서울은 그나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분위죠.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한 5억 조금 안 되고요. 네. 상위 20%의 가격은 3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6.1배인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비하면 좀 낮긴 한데요. 네.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4분위가 14억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4분위와 5분위, 그러니까 상위 40% 아파트와 상위 20% 아파트가 네. 한 2배 차이 나고요. 상위 60%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3분위라 그러죠. 요 아파트가 10억 2천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위 2분위, 그러니까 2분위 아파트, 하위 이제 40%의 아파트가 대략 한 7억 6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5억에서 4억 6 7억 6천, 네. 그죠? 그리고 7억 6천에서 10억 10억. 2천, 10억 2천에서 뭐 14억. 14억 5천. 요까지는 가격대가 차이가 크게 그렇죠. 없는데 4분위부터 5분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30억이 네. 2배가 넘어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뭐 이렇게 분위로 보면 한
그 배수로 보면 6.1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1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지역 내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보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싼 게 3, 40억밖에 안 하는데요. 물론 지금 3, 40억 밖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는 6, 70억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대치동은 2000년 초에는 제일 가격이 높았던 데입니다. 뭐 이런 지역이 지금 반포동에 비해서 거의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시달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지역 내 양극화들도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소득 때문에 저는 소득과 자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보고요. 상위 예전에는 10%하고 1%를 비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1%도 그렇게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엄청난 부자는 아닙니다. 상위 0.1%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게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1000억,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1000억인 분들이 1년에 10%만 늘면 10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1%와 0.1%의 소득과 자산 차이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강남으로의 이렇게 진입하는 장벽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강남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신데 이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온기가 덜 퍼진 곳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어떤 선택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보시면 뭐 괜찮게 나온다,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저는 뭐 강남 사시는 게 제일 1순위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죠. 최근에 이제 토호제가 걸렸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호제 때문에 계약해 보시면 되게 거치장서로 이거 약정 써야 되고 뭐 바로 이제 허가도 안 나고 이제 몇 주 있다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불편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강남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연끌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게 은행이 아니고 다른 수단을 쓰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뭐 친척을 빌린다든지 막 이러면서 정말 그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억 정도 넘는 데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포, 성동, 광진, 동자, 그죠? 강동, 그리고 저 이제 그 목동이 있는 양천구 이런 데들도 다 20억이 넘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저는 그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뭐 필요하면 갭으로, 그죠? 그게는 이제 그 전세 끼고 사실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요. 특히나 마포라든지 뭐 이런 쪽은 또 전세가율도 꽤 높거든요. 여기가 여의도하고, 그죠? 광화문 중간에 있는 뭐 업무지구 비슷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은 저는 뭐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10억 좀 넘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을 차선적으로 이렇게 선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현재 이제 강남은 거의 5%대 정도 지금 다 올랐습니다. 물론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좀 눌러 있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지역들, 마포, 성동 이런 데는 아직 1,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할 여지는 저는 더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거를 보면 계속 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진입하시면 괜찮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뭐 30억, 40억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강남 지역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 아주 요지는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고요. 그 준신축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대단지가 아닌 쪽으로 이제 그렇게 풍선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풍선 효과라 그렇고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역들을 사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은 좀 더 조용한 편인 것 같은데요. 이 결국에는 이런 상승 흐름이
끝까지 미쳐서 구석구석 퍼져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오른 아파트가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23년하고 24년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저희가 21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고 22년, 23년 사실은 24년 또 전체적인 거래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이제 뭐 9천 건인가 그죠? 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늘어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년간 제가 볼 때 수요도 굉장히 누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을 보면 뭐 예전과 같이 20억대 이상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 외곽 지역도 움직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도 그 입주 물량 같은 경우 거의 없는 지역, 서울은 이미 없고요. 그래서 지방도 이제 입주가 이제 팍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상승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강남이나 주거선호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강남이 5% 오르는 거하고 지방이 5% 오르는 건 좀 다릅니다.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은 5% 오르는데 지방은 1% 오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예 떨어지는 데들도 오히려 많고. 그래서 일단 그 주거선호 지역이 많이 오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외곽으로까지 퍼져는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거래량이라든지 상승률은 주거선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 네. 예전에는 뭐 우리가 부산이다 그러면 해운대만 그냥 사면 되거든요. 해수동 이래가지고 수영 동네 이런까지 그냥 사면 되는데요. 지금은 해운대에서도 뭐 우동만 산다든지 그죠. 네. 그리고 대구는 수성구를 예전엔 주거선호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범어사동하고 만천삼동이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딱 거의 뭐 타겟팅해서 좀 좋은 데를 사셔야 된다. 제가 계속 그 20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전용 84 제곱미터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방이라고 해서 10억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뭐 지방이니까 좀 가격은 낮겠지만 그렇더라도 15억 이상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역량이나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가격대가 비슷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수도권에 있는 약간 조금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일 경우 어느 곳이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서울보다도 더 오를 때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도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 5년 내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 분이 잘 없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뭐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아니고요. 그냥 내 집 마련하시는 차원에서 1주택 갈아타기라든지 1주택 사시는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10년 정도 최소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10년, 12년 정도 되세요. 한 곳에 사시는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주택 소유자들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낫다라고 봅니다. 인구는 조금 뭐 빠르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가구 늘어난 거 보면 한 30년 동안 수도권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수도권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방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인구의 한 60%는 20, 30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가느냐? 다 수도권 갑니다. 주변 지역으로 잘 안 가세요. 예, 그래서 부산도 뭐 주변에 보면 뭐 양산이라든지 그죠 김해 이런 쪽에 일자리가 꽤 있는데요. 그 일자리를 젊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다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뭐 그 직장을 서울로 잡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 그 친구들도 보면 자제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30, 40대가 집을 사는 주요 수요층인데 그 수요층이 굉장히 얇아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서울은 또 괜찮다. 왜냐하면 20, 30대가 오히려 이게 도톰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 쪽을 사두시고 지방은 임차로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서울의 상경에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예. 만약에 현금이 10억이 있다면 지방에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서울 내에서 완전 대장 좋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예,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서울이 서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지방 대장 아파트들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키 맞추기를 그저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당연히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오를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은 뭐 인구 감소나 빈집 문제가 아마 10년 내에는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서울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저는 이제 안타까운 점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에서 지방을 이제 육성한다 이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다 나눠먹기를 하거든요. 공항은 이쪽에 주고 뭐 혁신도시는 저쪽에서 가져가고 네. KTX는 이쪽으로 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방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그냥 몰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몰빵을 할 수 있는 데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광주, 대구, 부산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모든 혜택을 다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도 연구를 해보면 유리하게 지방의 인구가 유출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유출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메가시티예요. 네. 그래서 지방에 아주 큰 도시들을 만들어서 서울과 경쟁을 시키는 즉 제2의 서울을 제3의 서울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엄청난 분란이 있거든요. 부산에 몰빵해주면 울산이나 창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100만인데 왜 내한테는 안 줘? 뭐 이러면서 또 계속 뭐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데 독재가 아니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죠? 상당히 자기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까지 이제 그 집권하셨으니까 그런 정책들을 잘 쓰시면 지방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활발해졌을 때 상승 흐름을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뭐 저희가 주거 선호 지역들을 거의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을 그 뭐 부동산 앱이라든지 그죠? 이런 정보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순대로 쭉 나열하면 그게 이제 아마 여러분 계시는 동안 거의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순위대로 그냥 내 여건에 맞게 그냥 투자하시면 저는 뭐 제일 좋다. 막 본인이 막 찾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는 사실은 크게 뭐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기 바뀌는 강남이 죽고 갑자기 그저 외곽이 뜬다든지 이런 일은 저희 생전에는 발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줘야 될 요소는 어차피 내가 자금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그죠? 네. 수도권 쪽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를 고르시는 게 좋으냐? 이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건 뭐 딱 두 가지 요소만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직주 근접하고 그 다음에 교통 호재, 그죠? 요 두 가지를 보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GTX 이런 것도 왜 만드느냐? 그러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게 딱 나와 있어요. GTX를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 도심을 왜 연결하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과 우리가 교통 호재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도권 쪽 이야기하면 반도체 라인이라고 해서 네.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판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동탄 용인까지 그죠 연결되는 이 라인인데 대부분 신분당선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호재다 그러면 GTX도 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동탄도 가긴 하는데요. GTX 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TX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삼성동이 뚫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BC만 보시고요.
DEF는 아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살아있는 동안 될까?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10년 내에 뭐 호재가 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BC 라인 중에서 그래도 A 라인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역도 아마 좀 있으면 이제 통과는 할 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 아마 그냥 오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뭐 라인 쪽에 그죠? 예, 있는 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좀 멀어지고 이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을 보면 정말 그 아직까지도 안 오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뭐 신축이 아니더라도 준신축 그죠? 이런 수준의 아파트가 제가 이제 뭐 보니까 5, 6억대 아파트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선택하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앞으로 만약에 이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 네. 이 똘똘한 한 채로 쏠림하는 이런 현상이 조금 누그러질 거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교수님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세금을 볼 때 두 가지로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세하고 그죠? 보유세 네. 이렇게 두 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의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네. 그걸 떨어뜨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양도세까지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세라는 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걸 꽉 막아놓고 사는 것만 이렇게 막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게 투자를 해보신 분은 잘 알지만 걱정되는 분이 뭐냐 그러면 1주택자가 이제 한 채 더 사거나 또 두 채를 더 산다든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취득세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그냥 한 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취득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채를 더 사거나 두 채를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은 좀 투자를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그렇게 해주더라도 지방을 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양도세를 묶어놓은 상황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 보유세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예, 그래서 보유세는 뭐 윤석열 정부 때도 거의 안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유세도 강화하고 뭐 거래세도 강화하는 상태에서 취득세만 푼다. 이거는 뭐 풀 가능성도 일단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양도세를 묶어놓는데 취득세만 풀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리고 뭔가 나눠줘야 되는데 큰 정부 뭐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세수를 줄인다 이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세수는 거둘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를 올리기는 힘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외국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한 20%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막 올려가지고 그죠? 지금 10%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러면 역진세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자산 가도 10% 내는 거고 그죠? 예, 우리가 물건에 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소득세인데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OECD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안 내는 40%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서 소득세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법인세는 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때 1%인가 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합의를 해서 그건 떨어뜨린 거긴 하지만,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그 세수가 부족하다 이래서 1, 2%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렇게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득세를 감세를 하겠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취득세를 감세를 하더라도 양도세하고 같이 이게 해야지 거래세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예.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또 이제 대통령 공약들에도 들어 있었던 내용도 일부 있는데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또 절세를 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속세 어쨌든 공제 한도를 그저 높인다는 거는 거의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율을 조정은 뭐 지금 민주당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제만 그러니까 공제 한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18억까지 그저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자산이 많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20억 정도 자산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증여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2, 30억 한다 이러면 이걸 자녀분한테 증여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죠. 몇 가지 쪼개져 있는데 이게 뭐 5억씩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집이 한 뭐 10억 정도 한다 이러면 이게 좀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두 개씩 그죠. 그냥 증여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죠.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가 어떻게 바뀔지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를 바꾸면 증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 증여세라 해서 이건 세율이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속세를 굉장히 높여 놓고 그죠. 증여세는 낮추면 사람들이 증여만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걸 상속 증여세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공제 한도 같은 것도 그죠. 같이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고민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금은 별로 가치가 높지 않은데 앞으로 많이 오를 상품들이 부동산에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서울에 이제 뭔가 호재가 있다가 없어지는 또 있는 이런 그 우리가 재개발 쪽에 있는 지분이라고 그러죠. 연립 같은 경우는 저는 언젠가는 아파트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이 뭐 서울은 계속 수요는 많은데 그죠? 집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걸 부수고 지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용적률은 지금 협의를 거의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로 거의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중층 재건축은 대부분 200%가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껏 늘려봤자 그죠? 늘어나는 세대수가 이제는 예전에 한 5, 60%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 있는 걸 하는 거를 보시면 한 30% 정도 늘어나거든요. 일반 분양분이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10%, 20% 나올까 말까일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책에서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재개발로 갔다가 또 갑자기 없어졌다가 갔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상품들은 저는 뭐 물려줘도 괜찮다. 그리고 지방의 땅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물론 이제 물려줬다가 또 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네. 근데 뭐 혹시나 또 그죠? 그 주변에 호재가 생겨가지고 막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보면 연립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감정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공시가 이런 걸로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세무사분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근데 지금 서울에 2, 30억 하는 아파트는 그냥 거의 실거래가로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면. 그러면 뭐 반은 그냥 정부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저는 증여하는 게 무리다. 오히려 이제 뭐 가족 간 거래 같은 거를 그죠 활용하시면 오히려 뭐 3억은 깎아주니까요. 대부분 30% 3억 중에 싼 거를 하는데요. 30%만 해도 20억짜리면 6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3억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용감하게 보니까 증여하시는 분이 30% 떨어뜨려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감평을 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나마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증여보다는 가족 간 거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유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 보셔가지고 세무사분하고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지고 계시는 자산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가 집 한 채 있다 이러시면 되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덜컥 증여하셨다가 그죠? 증여세도 많이 무는데 애들이 잘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를테면 공유 지분으로 했다가 뭐 넘기신다든지 아니면 신탁 방식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래저래 알아보는데요. 신탁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혼 대용 신탁인데요. 그런 상품들도 최근에 이제 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가서 많이 알아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많이 은퇴를 하셨는데 예. 이 분들의 은퇴가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은퇴를 하면 집을 다 팔 거라고 대부분 예전에 그게 2010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그 보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그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나오는데요. 연령대별로 나오거든요. 이게 전국 기준인데요. 서울만한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60대 이상의 매입 비중이 12.7%였어요. 네. 지금 20.4%입니다. 더 높네요. 그러니까 더 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60대는 예전으로 따지면 50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무슨 집을 파느냐. 더 사야지. 그리고 또 자제분들 집을 아까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애들한테 덜컥 물려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 명의로 그죠. 네. 한 채 더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지방에서 사는 거는 대부분 이 수요예요. 그래서 대략 이제 10억 내외의 아파트들을 자녀분들한테 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곽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서 본인 명의로 해놨다가 말 잘 들으면 이제 주고 그죠. 안 들으면 그냥 죽고 뭐 나중에 너한테 주지만 세금 왕창 내라. 뭐 왜냐하면 증여하면 그 세금까지도 본인한테 돌아오거든요. 물론 이제 받는 분이 내지만 네. 그게 뭐 낼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또 그 해주거든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지 합니다. 그걸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분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에 남아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팔고 뭐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뭐 실버타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추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물어보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자기 거주하시는 곳에 계속 그냥 늙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AIP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보니까 나이 들면 이제 서울 올라오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방에서 부산에 있다 그러면 그냥 부산에 그냥 주거선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뭐 자산가 분들은 부산은 정말 좋거든요. 노인 살기에. 노인만 남아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노인분들 살기에 너무 좋습니다. 지하철도 4호선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면 운전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다쳐도 뭐 그 신세계 백화점입니까? 그게 센텀에 있는데요. 매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휴양지 느낌도 나고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그런 데서 아마 좋은 집에서 그죠? 자산가 분들은 이제 바다 보면서 늙어가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 지금 거주하는 데서 계속 늙어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 그래서 실버타운이 우리나라에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거는 그런 상황이 좀 작용하는 것도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도 조금 실버타운화 되는 추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좋아진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대부분 실버타운이 제가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수영장도 있고 이제 뭐 사우나도 있고 다 있는데요. 가보면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그죠? 핫한 뭐 이런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지 그 아파트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거의 저 또래예요. 그보다 많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중석식 다 주는 아파트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버타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밥 다 주죠. 그것도 대부분 영양사분들이 그죠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죠, 수영장도 있죠. 생각보다 그 나이 드셔가지고 수영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게 무리가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관절에. 그리고 뭐 사우나 있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상가에는 그 병원들도 일단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단지에 그런 데들이 실버타운화 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않을까. 특히나 주상복합 이런 거는 되게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그래도 은퇴 후에 주거 형태를 좀 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뭐 다운사이징이나 뭔가 단순히 면적을 줄이는 것 외에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 그 유동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 분들이 물론 뭐 자산이 많지 않은 이제 평균적인 분들을 본다 그러면 뭐 10억 있다 그러면 한 8억은 부동산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8억이 본인 집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금이 거의 없고 연금은 더 적고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동화시키는 노력을 저는 50 이렇게 넘었으면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50대부터는 이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안타깝게 그런 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 밑에 세대 분들은 그걸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가입하더라도 이게 10년 정도 가입해야지, 그러니까 묻어두고 10년 지나면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지, 네. 내가 넣어가지고 바로 받는다, 이건 즉시 연금밖에 없는데요. 네. 그건 그냥 연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찾으면 됩니다. 네. 그거 똑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즉시 연금 같은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걸 하시려면 거의 한 10년은 묻어두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을 60대에는 찾으셔야 되잖아요. 은퇴하시니까 50대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든 부동산도 그죠? 우리가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40평, 50평 이렇게 거주하시는 60, 70대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나 뭐 아주 좋은 요지에, 잠실에 뭐 엘리트 이런 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은.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지금 애들이 있습니까? 이 집에? 다 없어요. 둘이 사신대요. 두 분이 살면 20평대에 가면 되지. 왜 여기 사시느냐고 제가 막 야단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한 번씩 오면 그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한. 애들이 자주 옵니까? 1년에 한두 번 온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오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0평으로 넘어가면 엘리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억 가까이로 손에 쥐실 수 있어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시냐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예. 그럼 왜냐하면 그 방이 하나가 거의 5억, 10억 하거든요. 네. 예, 소리준이. 그렇죠. 거기다 보면 뭐 등산 장비만 잔뜩 갖다 놔요. 그 10억짜리 방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요. 그러면 저 뭐 창고가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다락이라든 이런 회사에서 그죠. 그런데 갖다 놓고 그냥 편하게 차 가지고 가가지고 그죠. 싣고 또 오면 되고, 거기는 보관을 또 너무 잘해주거든요. 습도나 온도 같은 거 조정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생길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운사이징 하시는데 이동하시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그죠. 다운사이징해서 좁은 평형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또 세대분리형 아파트 같은 것도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마포에 임장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녔는데요. 그 서대문구입니다. 북아현 뉴타운이죠. 네. 이거 아현 뉴타운 바로 건너면 이대 쪽에는 대부분 그 북아현 뉴타운인데요. 1구역만 됐고 2, 3구역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제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파트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편한세상 신촌 이런 네. 아파트인데요. 거긴 30평형대가 세대분리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30평형대인데 화장실 2개, 방 2개에 사시고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원룸이죠. 네. 이걸 이제 임대하실 수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괜찮잖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100만 원 나오는데 2주택자도 아니시고, 그리고 뭐 전혀 이제 그런 세금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왜냐하면 1주택자 중에 이게 12억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과세는 되겠네요. 종소세는 내셔야 되는 게 얼마 안 내실 거예요. 저도 내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은. 그래서 그냥 내시더라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이런 아파트는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은 크진 않아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중개사들한테 물어봐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냥 뭐 자기 거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싫다. 왜냐면 뭐 자산이 있는 분들이 그 정도 사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률은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 두 네. 가지를 합치는 거잖아요. 월세색이 좀 나오니까 투자 수익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이라는 게 어차피 5에서 10% 정도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덜컥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이 드셔가지고. 특히나 상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상가의 수요도 없고요. 근데 이게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파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중개사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상가의 임차인이 지금 없는 거는 소비 형태의 변화 같은 트렌드의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집 앞에 있는 치킨 가게에 가셔가지고 홀에서 내가 먹겠다 그러면 주인이 되게 싫어해요. 홀도 좁은데. 네. 그냥 싸가지고 가시면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오히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인 혼자 일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배달 그냥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 데서 뭐 홀에서 먹겠다 그러면 치워야 되고 이러니까 주인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좁아져요. 예, 공간이. 그런 상황인데 상가가 좋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데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정말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매입하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은퇴하고 나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재정적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게 많으시던가요? 빨리 유동화 못 시켰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8대2, 7대3 비율로 부동산이 많거든요. 이걸 50대부터 7대3이 아니고 6대4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5대5 정도로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는 8대2가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최고다. 뭐 40% 가까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산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현금 흐름으로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연금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뭐 잘 유동화 시킬 수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을 빨리 즉 50대 때 만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이제 베이비 부머 중에 조금 이제 나이 좀 젊은 50대 후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산이 많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무엇을 물려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효자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부모님하고 살아생전에 잘 협의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덜컥 이제 쓰러지시라든지 치매에 걸리시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치매 판정을 받고 나면 성년 후견인 제도나 신탁이 없으면 이거 팔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도 빼내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세무사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내는 거예요. 부모님 간병비. 그게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상속 증여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는 게 좋다. 네. 저는 물론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 재산 얼마 있으세요? 뭐 빨리 주세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우리 나이 또래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조금 그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라도 조금씩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잘 세팅해 놓는 게 국가의 세금을 내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하고 잘 협의하시면 저는 힘들겠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개편된 주택연금 상품이 특히 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좀 제공한다고 보시는지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연금 전문가분들이 3층 연금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국가연금뿐만이 아니라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이렇게 치면 뭐 국민연금도 있고요. 3층 연금인데 거기다가 이제 주택연금까지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금으로 바로 넣으시면 돼요. 요즘은 신탁 방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뭐 원래 남자가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죽고 나면 와이프분한테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걸 안 해놓으시면 이제 자제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와이프분이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상속 비율이라는 게 1.5대 1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탁 방식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하시면 좋은데요. 과거에 이제 9억대였는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공시가 12억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이 16억, 17억 이하면 대부분 적용되세요.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는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전체자가 다 합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은 안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20억짜리 아파트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민주당 정권에서 늘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뭐 부자들한테 세금 퍼준다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게 세금보다는 이걸 하는 분은 사실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분이 하세요. 현금 흐름이 좋은데 내가 왜 내 집까지 넣어가지고 불편하게 그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재산정을 안 해줍니다. 가격이 올라도 예전에 산정한 대로 그대로 가요. 네. 대신에 떨어지면 이제 또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산이 많은 분들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저는 뭐 공시가가 아니라 뭐 시가로 뭐 20매덕까지도 아니면 아예 그냥 상한선을 정해서 지금 또 우리가 10억까지만 가능할 거예요. 16억, 17억 아파트도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은 한 10억까지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16억, 17억까지 다 빌려 그렇게 대출을 이렇게 해서 역목이잖아요. 대출을 이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쨌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하고 하나생명에서 제가 특정 은행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뭐 돈 받은 건 전혀 없고요. 저도 이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시가 12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인데 비소구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 소진되더라도 주는 거예요. 네, 다 소진되도록 주는. 그러니까 평생을 보장해 주는 네. 겁니다. 기존에 이제 은행의 주택연금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모기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영모기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영모기지 같은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20년. 근데 내가 60세인데 20년 가입해가지고 다 썼는데 80이 됐는데 아직도 한 20년을 살 것 같아. 이런 네.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소구형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재산정을 3번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3번까지를 해줘요. 근데 아마 그 비용은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거의 가입이 해지되면서 다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격을 다시 책정해 주는 건데 대부분 이제 KB 부동산 시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을 보시고 뭐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가입 가능하고 근데 뭐 한 10억이 올랐다 이러면 재산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가격이 다른데. 근데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만 다루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000만 원 또 쓰기 힘든데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생활비로 쓰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두 분이서 사시는데 1,0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서울에 사셔도 1,0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사시는 거는 뭐 해외여행 엄청 다니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 정도까지 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6월 전에 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시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주택연금처럼 주택연금은 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10억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70%까지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왜냐하면 은행도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네.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린다고 이걸 더 그 재산정하지 않거든요, 은행에서. 그래서 70%까지 내가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14억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잡는데요. 그래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럼 나머지 30%는 어떡하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한테 똑같이 네. 상속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아주 흡사해요. 네. 대신에 고가의 집도 가능하고 비소구형이고 재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입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예,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상담을 좀 받아보실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집값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아마 회복 못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지금 그동안은 많이 올랐고요. 한 4, 5년 동안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뷔페가 10만 원 하고 20만 원씩 지금 하거든요. 근데 소득도 올랐습니다. 통계로 보면 저도 뭐 그동안 월급이 많이 안 올랐는데요. 많이 오른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물가하고 소득도 올랐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동안 이제 물가나 소득 반영분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저는 순차적으로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내년도에 내년도에 분양가가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폭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만나거든요. 물어봐도 분양가는 오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집값은 떨어진다. 그것도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전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자분이나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나 집 사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뭐 주거 선호 지역 사시는 분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아닌 지역이다 그러면 좀 여유를 가지고도 오래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